저기 이봐요. 그 사진 어디서 난 거예요? 버스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낯선 할머니께서 제 손에 든 사진을 바라보며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갑작스러운 채에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이 사진 속에는 오직 저와 우리 외할머니뿐인데요. 이 낯선 할머니는 우리 외할머니를 어떻게 알고 계신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버스 창밖으로 희뿌연 겨울 하늘이 보였어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피곤함이 가득했고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날은 외할머니의 기일이었거든요. 손에 든 사진은 10년 전 제 대학 입학식에서 외할머니와 찍은 사진이었어요.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기뻐하시던 외할머니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죠. 저는 그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결국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버스 안이었지만 터진 눈물은 멈출 줄 모르고 흐르더군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말을 건 낯선 할머니는 제 사진에 관심을 보이고요. 슬픔과 그리움에 젖어 있던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저는 외할머니 말고는 일가 친척도 없었기에 낯선 할머니가 아는 게 더 놀랍게 느껴졌죠. 본 적이 없던 분이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당황스러운 마음은 잠시였고 외할머니가 더 그리워지고 말았어요. 어릴 적 제게 외할머니는 저를 지켜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된 분이셨어요.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 외할머니께서는 새벽이면 매일 시장으로 나가셔서 나무를 다듬어 장사 준비를 하시느라 항상 손끝이 검게 물들어 있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에 나가서 장사하셨어요. 저를 위한 끼니를 마련하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거든요. 맛도 좋았죠. 외할머니는 장사가 끝나고 곧장 집으로 오시지도 않으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돌고 돌아 골목길을 돌며 버려진 박스를 주우셨거든요. 작은 손술에 가득 담긴 박스를 가지고 힘겹게 걸어오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졌지만요. 어느 날 어린 마음에 저는 외할머니께 걱정을 가득 담아 물었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좀 쉬세요. 라고 말을 하는 제 목소리는 어쩌면 투정처럼 들렸을 거예요. 어리광을 부리듯 말이 나왔거든요. 그런 저를 보시면서 외할머니께서는 언제나처럼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저와 눈을 맞추시고 제 머리를 부드러운 손길로 쓰다듬어 주셨어요. 우리 손자 서울대 법대 가야지. 할머니가 자식 농사를 망쳐서 너는 꼭 잘 돼야 해. 라고 하시면서요. 외할머니의 그 한마디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외할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애쓰시는지 알았거든요. 외할머니는 장사를 하며 하루 힘겹게 보내셨죠. 생활에 필요한 돈을 쓰고 남은 돈은 언제나 저를 위해 아껴주셨고요. 손자만은 부족함 없이 살길 바라며 고된 하루를 묵묵히 견뎌내셨던 분이셨던 거예요. 그런 외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내내 외할머니가 고생하시는 걸 직접 보았고요. 시간이 지나 저는 점점 성장했고 외할머니께서 바라시던 것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다행히 저의 노력은 결과로 나타나 주었어요. 제가 100점 맞은 시험지를 가져갔을 때 외할머니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였죠. 하지만 늘 마음 한편에는 외할머니의 굽은 허리와 거칠어진 손이 떠올라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저만 편하게 앉아 공부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외할머니께서 제게 주신 그 사랑과 희생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어른이 된다면 외할머니를 지켜드릴 차례라고 생각하며 자랐죠. 늘 저를 위해 힘쓰셨던 외할머니를 위해 따뜻한 손을 내밀고 편히 쉬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제 작은 소망이었어요. 외할머니께서 흘리신 땀과 눈물. 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해야 했어요. 부모도 키우지 않겠다고 버리고 간 저를 외할머니가 돌봐주셨으니까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언제나 현실적인 분들이셨어요. 아니, 냉정하다고 하는 편이 맞겠죠. 자신들이 최우선인 분들이었죠. 그분들의 따뜻하고 다정한 부모였던 모습은 제 기억에 없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분들의 말과 행동에서 따뜻함보다는 차가운 현실을 더 많이 느껴야 했죠. 아마 저에 대한 애정도 없으셨을 거예요. 제가 5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저를 거실 한가운데 앉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린 더 이상 애를 키울 여력이 없어. 게 몰려 앉아 굶어 죽느니 흩어져서 먹고 살기 위해서 너를 맡길 거야. 라며 미안한 기색도 없으셨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머니가 덧붙이시고요. 그래, 당분간 외할머니 댁에가 있을 거야. 거기서 지내는 게 너한테도 훨씬 나아. 책임감도 없는 저런 인간은 애비도 아니다. 라면서 함께 말하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아직 한글도 다 떼지 못한 어린아이였던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죠. 그저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낌만이 선명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인해 저를 기를 경제력이 부족했고 서로 간의 불화도 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친척들 돈도 많이 빌렸다고요. 크게 빚을 지면서 아버지는 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해졌어요. 어머니는 점점 지쳐갔고 아버지의 무책임함을 원망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작은 다툼이었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향한 실망이 너무 커져버렸죠. 어느 날 밤 방에서 어렴풋이 들려오는 부모님의 싸움을 들었던 기억도 있어요. 당신이 처음부터 무리해서 사업을 벌이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어. 우리 애까지 이렇게 내몰려야 하냐고. 라며 소리치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깼거든요. 나도 살기 위해 발버둥 친 거야.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해? 나도 최선을 다했다고. 라며 울부짖듯 소리치는 아버지 목소리도 들었고요. 최선? 그게 겨우 우리 아이를 친정에 맡기는 거야? 그저 도망칠 생각뿐이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책임지는 거잖아. 당신은 그 책임조차 회피하고 있어. 라며 어머니가 아버지를 몰아세우는 소리도 들었죠. 그 후로도 고성은 계속됐어요. 그 밤이 지나고 어머니와 저는 외할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아버지와의 다툼 끝에 어머니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마음에도 어머니의 슬픈 눈빛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외할머니 댁에서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어머니와 저를 맞이해 주신 외할머니께서는 따뜻한 분이셨어요. 저를 반가워해 주셨고 소박하지만 맛있는 음식도 해주셨으니까요. 따뜻한 밥이 있는 밥상이 얼마만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어머니는 예전과 달랐어요. 저를 꼭 끌어안아 주면서도 뭔가 결심한 듯한 얼굴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굳이 그런 마음을 제게 감추려고 하지 않으셨던 것 같고요. 외할머니 댁에 간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는 저를 부르셨어요. 이제부터 넌 할머니랑 둘이서 지낼 거야. 엄마는 조금 먼 곳에 가야 해. 잘 있어. 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옷을 입으면서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어요. 어디 가는 거야?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데리고 가. 라고 조르면서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더니 너는 못 간다며 집을 나서셨죠. 그러면서 엄마도 자기 인생을 찾아야 하거든. 외할머니랑 있으면 너도 편할 거야. 라는 말까지 덧붙이며 손을 흔들더니 나가더라고요. 우는 저를 두고 말이죠. 그때까지도 저는 어머니가 얼마 있으면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저는 외할머니와 함께 지내야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부모님의 선택을 이해하기보다는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외할머니께 맡기려는 계획이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도 저를 지키려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저는 버려졌고 외할머니께 저를 짐처럼 떠넘긴 채 떠나버리셨어요. 부모님과는 결국 연락이 지금까지도 끊어진 상태거든요. 저는 외할머니와 함께 지내며 잘 성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부모라는 존재가 깊은 상처가 되어 남게 되었고요. 어머니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외할머니와 단둘이 남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외할머니 댁에서 지내며 부모님은 각자의 삶을 살아갔던 거죠. 시간이 지나도 그 누구에게서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어쩌면 저는 처음부터 저를 낳은 부모라는 사람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부모님의 시선이 제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평소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무언가를 적고 계셨고 아버지는 전화기 너머로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계시느라 저를 볼 틈이 없으셨죠. 그때도 부모님이 바쁜 것이 아니라 그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껴서 서글펐던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서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외할머니와 살면서 사랑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외할머니는 조용히 저를 품에 안으시더니 떨리는 손으로 등을 어루만지며 한없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민수야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괜찮아. 할머니가 곁에 있어. 라고 속삭이며 안아주시는 외할머니의 품속은 따뜻했죠. 그때야 무언가 채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제 가슴을 파고들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게 느껴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저는 외할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꼈어요. 외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도 않으시고 끝없이 등을 토닥이며 다독여 주시더군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할머니의 온기만이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외할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안고만 계셨지만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죠. 외할머니의 품에서 느껴지던 체온과 미세하게 떨리던 손길, 그리고 숨죽여 삼키던 흐느낌이 저를 더욱 따뜻하게 했어요. 어린 마음에도 알 수 있더라고요. 밤마다 함께 잠에 들면 외할머니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수야 할머니가 있어. 우리 민수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셨죠. 그 말이 어린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외할머니의 사랑을 느끼며 살면서 저는 책에서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재미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부모님이 없는 어린아이의 삶 속에서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려면 똑똑해져서 출세를 해야 했죠. 그 생각에 저는 무작정 책을 펼치고 글자를 따라가 보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공부를 잘하면 부모님이 저를 사랑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때쯤 수학 경시 대회가 열린다고 하더군요.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대회에 나갈 학생을 찾고 계셨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가서도 신청서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죠. 참가비도 비쌌거든요. 하지만 외할머니께서는 저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가 해보고 싶으면 해보는 거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란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아가는 과정이 더 소중하지. 라고 하시더군요. 외할머니의 그 말씀이 제게 갑자기 용기를 주더라고요. 외할머니가 주신 참가비로 신청을 하고 처음으로 경시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경시대회 당일날 긴장되는 마음으로 들어간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놓였을 때 신기하게도 문제들이 제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숫자와 공식이 흐름을 이루며 저를 이끌어갔어요. 그날 처음으로 저는 공부가 즐겁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어요. 성취감이 있었죠. 대회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나자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축하한다. 우리 민수가 이번 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어. 라며 상장과 메달을 주셨죠. 메달과 상장을 바라보는 그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믿기지 않더라고요. 과외도 다니지 못한 제가 1등을 했으니까요. 단순히 떠나간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시작했던 공부였는데 그 순간부터는 공부 자체를 즐기며 저를 증명하는 길이 되겠더라고요. 인정받으니 좋았거든요. 외할머니께서도 제 손을 꽉 잡고 우리 아가 정말 잘했어. 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면 다 잘 될 것 같아서요. 문제를 푸는 것이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 재미있었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스스로를 더 강하게 느꼈어요. 그런 저를 위해 외할머니는 끝까지 애를 쓰시고 지켜주셨어요. 저는 그런 외할머니의 기대에 보답하고 싶어 이를 악물고 공부했고요. 그리고 결국 서울대학교 법대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제가 서울대 법대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외할머니 덕분이었어요. 저를 위한 일이라면 나이가 들어 약해진 몸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죠. 나물 장사와 폐지를 주어서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는 힘들고 고된 생활을 하시면서도 저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해 주셨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고 합격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외할머니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마치 본인이 합격한 것처럼 말이죠. 아이고, 우리 아가가 드디어 해냈구나. 아가, 꼭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한다. 알았지? 라는 말을 하실 때는 제가 본 외할머니 표정 중 가장 밝은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법대에 합격한 것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죠. 돈이 너무 없으니 모든 게 불편하더군요. 대학에 다니긴 했지만 당장 다음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큰 과제였어요. 저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더 열심히 공부해야 했고 할머니께서는 그 저를 위해 여전히 몸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돈이 없는 학생에게 공부만 하면 되는 학교 생활도 쉽지 않더라고요. 법학이라는 학문은 그 자체도 어려웠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얹힌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늘 마음 한구석이 짓눌린 듯 무겁고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죠. 어떻게든 장학금을 받아야 했기에 저는 새벽까지 책을 붙들고 공부했어요. 강의가 끝나면 도서관으로 향했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많은 자료를 읽었어요. 억지로 머릿속에 구겨 넣는다는 느낌으로 모든 전공책을 읽고 또 읽었죠. 다행히 첫 학기 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다 큰 대학생이 성적표를 받아들고 외할머니께 달려갔던 기억이 나요. 할머니, 저 장학금 받았어요. 다음 학기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돼요. 라면서요. 그러자 외할머니께서는 마냥 기뻐하시기보다는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조용히 미소 지으시는 표정이 슬퍼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 고생했다. 우리 손자가 고생이 많았다. 남들은 공부만 하게 해줄 텐데 이렇게 혼자 해야 하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미안하다. 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외할머니께서 여전히 저를 위해 고생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제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 할머니는 새벽이면 시장에 나가 나무를 다듬고 그것을 한 단 한 단 정성껏 묶어내셨거든요. 그 바람에 외할머니의 손끝이 까칠해지고 손톱 밑에 늘 흙이 끼어 있었지만 외할머니께서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외할머니께 정해진 삶이라도 되는 것처럼 견디셨어요. 이렇게 해야 우리 손자 반찬 하나라도 더 해줄 수 있지. 라고 웃으시면서요. 가끔 수업이 일찍 끝나는 날이면 저는 조용히 외할머니를 따라갔어요. 낡은 손수레를 끌고 길거리를 돌며 상자를 줍는 모습에 가슴이 아려왔어요. 그 작은 몸으로 상자를 들고 낑낑거리면서도 외할머니는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우리 손자 왜 왔어? 아휴, 아이 만지지 마. 할머니는 괜찮아. 이거 모으면 꽤 돈 된단다. 라며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무리 장학금을 받는다 해도 외할머니의 짐을 온전히 덜어드릴 수 없다는 현실이 원망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외할머니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아냈어요. 주말마다 도서관에서 자료 정리 아르바이트를 하고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출판사의 문서 정리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틈틈이 할 수 있었고 꽤나 쏠쏠했거든요. 외할머니께서는 제가 일하는 것을 걱정하셨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할머니, 이제 저도 조금이지만 돈 벌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했지만 외할머니께서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가, 우리 민수가 열심히 공부만 하는 게 할미한테 제일 큰 기쁨이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꿈을 위해 달려가렴. 이라고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굳은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외할머니가 제 곁에서 저를 위해 힘써주고 계시니까요. 저에게 외할머니는 세상 전부와도 같았어요. 학교에 다녀오면 정성껏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고 밤마다 외할머니의 부드러운 손길과 들려주시는 옛 이야기가 저를 잠들게 했어요. 외할머니께서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는 제가 외할머니를 지키겠다고 마음먹으면서요.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성적을 받아 계속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외할머니께서도 그런 저를 보며 대견해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남들처럼 낭만도 없는 대학 생활이긴 했지만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군대도 제대하고 복학한 제가 드디어 대학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외할머니께서 위암 진단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으신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며
병원에 가신 것이었어요. 나이가 들면 위장이 약해질 수도 있다고 가볍게 생각했지만 정밀 검사를 받은 후 의사 선생님께서는 위암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단을 받고 나서도 외할머니께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며 저를 안심시키려 하셨지만 저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곧바로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연로하신 할머니께는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었어요. 평소에 건강하시던 외할머니께서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심하게 구토를 하시고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셨어요. 보는 제가 다 괴로울 정도로 힘들어 하셨죠. 저는 외할머니께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음식을 해드리고 싶어 인터넷을 뒤지고 요리책을 찾아가며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드렸어요. 하지만 외할머니는 한두 숟가락만 뜨시고 내려놓으셨어요. 할머니, 조금만 더 드셔보세요. 라고 권해도 못 드시고 누우시고 점점 마르시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외할머니 앞에서는 기운을 내야 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외할머니는 점점 더 기력이 쇠해지셨어요. 다시 입원하게 된 병원 침대에 누운 외할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민수야, 꼭 행복해야 한다. 할머니는 이제 걱정 없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릴 뿐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외할머니께서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이별이라 마치 꿈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오래도록 앓으셨던 것도 아니었기에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외할머니가 없는 집은 너무나도 조용했고 언제나 따뜻했던 외할머니의 손길이 사무치게 그리웠어요. 하지만 저는 알겠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저를 지켜보고 계실 거라는 것을요. 외할머니께서 그곳에서도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저는 열심히 살아가야 했어요. 외할머니께서 제게 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할머니께서 바라시는 저의 모습일 테니까요. 우리 손주 꼭 하고 싶은 거 다 이루고 행복해야 해. 라고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저를 붙잡아 주신다고 믿고 힘을 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외할머니께서 그렇게 떠나신 후 저는 혼자가 되었더라고요. 장례를 치른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저를 반겨주실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너무나도 조용한 방 안에서 저는 깊은 허무함을 느꼈어요. 그러나 제게는 슬퍼할 시간조차 많이 없더라고요. 닥쳐온 현실은 냉정했고 저는 살아남아야 했어요. 사법고시를 준비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문제는 돈이더라고요. 학원비, 방세, 생활비까지 모두 제 힘으로 마련해야 했죠. 할머니가 모아두신 돈은 병원비로 거의 다 써서 남은 돈은 얼마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외를 시작했어요. 알아보니 제일 돈이 많이 되는 아르바이트였어요. 공부하고 저녁부터는 과외를 하러 다녔어요. 가르치는 학생이 1명, 2명 늘어나면서 매일 같이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어요. 하루에 4~5시간도 채 자지 못하는 날이 대부분이라 피곤한 상태로 공부했죠. 도서관에서는 쪽잠을 자며 공부했고 끼니를 거르는 날도 많았어요. 배가 고파도 돈을 아끼기 위해 컵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티던 날도 부지기수였어요. 원래라면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할애해야 했겠지만 저는 그럴 수 없는 상태였죠. 살아남기 위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먼저였고 현실과 타협해야 했어요. 그렇게 사법시험에 낙방하고 말았어요. 주변에서는 모두 걱정하더니 그렇게 무리하면서 공부하면 몸이 먼저 망가진다.
조금만 쉬면서 해라. 라고 제가 지쳐 포기하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힘들 때마다 어릴 적부터 외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손주는 꼭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는 말씀을 하시며 저를 지켜주셨던 외할머니를 생각하며 저는 반드시 성공해야 했어요. 그렇게 2차, 3차, 4차. 저는 5번의 실패를 맛보았어요. 저는 사법고시 수험 낙방을 거듭하며 점점 자신을 잃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사법고시를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또다시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들보다 몇 배씩 시간을 들여 공부했고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으려 했어요. 과외를 마치고 돌아와 새벽까지 불을 켜놓고 책을 붙들고 있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고 잠을 이겨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다그치며 버텼어요. 외할머니께서는 시장에서 나무를 파시며 폐지까지 주우시며 힘들게 생활하셨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외할머니 손에 있던 작은 상처들, 무릎 해진 바지, 그리고 한겨울에도 얇은 외투 하나 걸치고 시장에서 떨고 계셨던 모습들이 다 저를 위한 것이었죠. 그때는 어리기만 했던 제가 감히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그저 가슴 아팠어요. 어릴 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몰랐거든요. 고생하시는 게 괴로우실 텐데요. 때로는 종이에 큼지막하게 공부가 희망이다라고 적어 벽에 붙여놓기도 했어요. 그런 외할머니의 응원 덕분에 저는 필사적으로 공부했어요. 우리 손자가 해냈구나. 정말 대단하다. 라는 든든한 응원을 받으면서요. 그랬던 외할머니가 제 곁에 계시지 않다는 건 그저 슬픈 일만은 아니었어요. 외로움과 버거움, 고단함이 뒤섞인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면 유난히 힘든 날들을 혼자 견뎌낼 때가 있었어요. 주로 시험에서 낙방하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던 날이었죠. 그때 문득 외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넘어질 수 있어. 하지만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우리 손자는 할 수 있어. 라며 외할머니가 끝까지 믿어주셨던 순간이 저를 겨우 버티게 해주더군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은 흘렸고 저는 여전히 사법고시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5번의 낙방. 자신감도 희망도 점점 사라져갔지만 포기도 못하고 있었죠. 외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며 견딜 뿐이었어요. 넘어질 수 있어. 하지만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라는 말을 되새기면서요. 그러나 5년이 지나도록 저는 같은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는 건 괴롭더라고요.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방황하던 어느 날, 외할머니의 기일이 다가왔어요. 외할머니의 봉안당에 가기 위해 버스에 올랐어요. 창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그 사진 속에는 늘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신 외할머니가 있었어요. 10년 전 외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니 외로웠어요. 사진 속에는 환한 미소를 짓고 계신 외할머니와 제가 있었거든요. 외할머니께서는 따뜻한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고 계셨고 저는 해맑게 웃으며 그 손길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는데 외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하여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연세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사진을 바라보시면서 나직한 목소리로 물으시더라고요. 실례지만 그 사진 속 할머니랑 잘 아는 사이인가요? 라고 하시는데 순간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누군가 제 사진을 함께 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해서요. 낯선 할머니께서는 가만히 계속 사진을 바라보시며 마치 오래전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니 무언가 깊은 감정을 느끼고 계신 듯 보이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제 외할머니예요. 오늘이 기일이라서 봉안당 가는 길에 꺼내보았어요. 라는 제 말에 낯선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지더라고요. 낯선 할머니는 마치 감정을 삼키려는 듯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한참을 망설이신 후에야 조용히 입을 여시더니 정말 사진 속 분이 외할머니세요? 그럼 돌아가셨나요? 라는 낯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서려 있었어요. 제가 들고 있는 사진 속 외할머니를 향한 시선은 애틋하면서도 조심스러웠고 무언가를 떠올리시는 듯한 표정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궁금증이 일었지만 낯선 할머니가 준비되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잠시 후 낯선 할머니께서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키며 한 번 더 바라보시더니 나지막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와 참 좋은 인연이었어요. 제가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죠. 이렇게 다시 뵐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찾았는데, 그제야 저는 낯선 할머니께서 외할머니와 인연이 있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낯선 할머니께서는 오래 사진을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손을 모아 기도를 올리셨어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는 모습에서 그리움과 애틋함이 묻어나는 듯 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낯선 할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시장에서 나무를 파실 때 내가 정말 많이 얻어먹었어요. 라고 하시는데 외할머니라면 충분히 그러셨을 거라는 걸 알기에 웃음이 나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자 낯선 할머니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사진을 손끝으로 천천히 어루만지며 나직하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참 따뜻한 분이셨어요. 정이 많고 어려운 형편에도 잘 도우셨죠. 시장에서 나무를 팔면서도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언제나 사람들을 먼저 챙기셨고 저도 많이 의지했어요. 할머니랑 그랬게 오랜 친구였거든요. 라며 눈물을 닦으시면서요. 저는 그런 낯선 할머니의 말에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알겠지만 시장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노상 밖에서 고생하는 일이죠. 여름에는 땀이 비 오듯 흐르고 겨울에는 손이 꽁꽁 얼 정도로 춥고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런 날에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모두에게 친절하셨고 춥지 따뜻한 차라도 한 잔해라고 하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생강차를 건네곤 하셨고요. 나도 그 차 한 잔에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라고 하시는 낯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외할머니를 떠올리는 듯한 따뜻함과 아련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할머니가 시장에 보이지 않으시더라고요. 한동안 기다렸는데 소식이 끊기고 말았죠.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라는 낯선 할머니의 물음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외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제는 제가 대답할 차례였어요. 할머니께서는 5년 전에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라고 겨우 대답한 제 말에 낯선 할머니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사진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리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죠. 그랬군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랬구나. 할머니는 언제나 시장에 그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락처도 묻지 않았죠. 라는 낯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잃은 슬픔이
다시금 밀려오는 듯 했어요. 참 좋은 분이셨는데 그렇게 아프셨다니 마음이 아프네요. 라며 낯선 할머니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 속에는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어요. 잠시 후 할머니께서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손자가 제일 잘 알겠지만 나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장사가 잘 안 되는 날도, 몸이 아픈 날도 언제나 밝은 얼굴로 사람들을 챙기셨죠. 겨울이면 따뜻한 물이라도 나눠주시고, 여름이면 시원한 수건을 건네주면서 조금 더 힘내요 하고 응원해 주셨던 분이셨어요. 라며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어요. 낯선 할머니께서는 그때가 생각나셨는지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고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쉬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사실 몇 번이고 할머니를 찾아뵙고 싶었어요. 갑자기 시장에서 보이지 않으셨죠. 처음에는 그저 며칠 몸이 편찮으신 줄 알았어요.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시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무슨 일 있나 해서요.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혹시라도 다시 만나게 되면 그동안 못다한 인사를 꼭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하시면서요. 낯선 할머니께서는 다시 사진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중얼거리셨어요. 이렇게라도 다시 뵙게 되니 참 반갑고 또 너무 죄송하네요. 라고도 하시더군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외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낯선 할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할머니, 저희 할머니께서도 분명 할머니를 기억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할머니께서 이렇게 마음 써주신 걸 꼭 알고 계실 거예요. 라는 제 말을 들은 낯선 할머니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낯선 할머니와 저는 버스에 나란히 앉은 채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시던 낯선 할머니께서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시더라고요. 봉안당에 함께 내려 외할머니를 뵙기로 하고 나서도 계속 그러셨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낯선 할머니의 곁에 앉아 외할머니를 그리워했어요. 할머니께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라고 낯선 할머니께서 나지막이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낯선 할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낯선 할머니의 손은 잔뜩 마르고 거칠었지만 외할머니 손처럼 따뜻하더라고요.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고 저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낯선 할머니께 손을 내밀었죠. 낯선 할머니께서는 제가 내민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조심스럽게 버스에서 내리셨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봉안당까지 걸어서 10여 분 남짓한 거리였어요. 낯선 할머니께서 혹시라도 피곤해 하실까 걱정되었지만 낯선 할머니께서는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에 더 신경을 쓰는 듯 보였어요. 봉안당에 가까워질수록 낯선 할머니의 걸음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앞에 도착하자 낯선 할머니께서는 한참 멈춰 서셨어요. 솟구쳐 오르는 감정을 추스리기가 어려우신 듯 보이더라고요. 겨우 외할머니가 계시는 봉안당 앞에 서셨을 때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저 왔어요. 제가 너무 늦었네요. 그리고는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젊은 시절 큰 고난을 겪으셨다고 하셨어요. 남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며 가정을 떠났고 낯선 할머니는 갑자기 혼자 힘으로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상황이 되셨다고요. 별다른 기술이 시원치 않아
생활은 팍팍했던 하루하루가 고단했답니다. 하지만 그 시절 낯선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신 분이 나타나셨던 거죠. 바로 외할머니셨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자신도 넉넉지 않은 편이면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쳐 보이거나 배고파 보이기라도 하면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이셨어요. 지친 얼굴로 시장을 지나던 낯선 할머니를 발견하시고는 따뜻한 말과 함께 작은 나물 한 봉지를 건네셨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서 드세요. 오늘 많이 힘든 일이 있나 봐요. 그래도 힘내봐요. 라고 하시면서요. 낯선 할머니는 외할머니의 그 말에 눈물이 나셨다고 해요. 모두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외할머니가 그렇게 해주시니까 위로가 되셨나 봐요. 그런데 그날 이후 외할머니는 낯선 할머니를 볼 때마다 뭐라도 챙겨주시더라고요. 장사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낯선 할머니를 그냥 보내지 않으셨던 거죠. 때론 직접 끓여오신 따뜻한 국을 담아주시기도 하고 애들 반찬이라며 나물 몇 가지를 더 챙겨주시기도 하면서요. 낯선 할머니는 외할머니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고 어렵지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으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두 분은 더 친근한 존재가 되셨고요.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는 깊은 정이 싹튼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렇게 이어진 인연은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시장에 나가시지 않으니 연락할 방법이 없어져 버려 너무 속상하셨대요. 시장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외할머니의 소식을 모르더라고요. 아쉬운 마음만 가진 채로 시간이 지났는데 버스 옆자리에서 저를 만나신 거고요. 낯선 할머니께서는 계속 외할머니와 이야기를 하시며 눈물을 훔치고 그리고 또 외할머니를 떠올리시며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올리더군요. 낯선 할머니가 외할머니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두 분의 인연이 세월을 뛰어넘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이 느껴졌어요. 비록 외할머니께서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두 분 사이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낯선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거더라고요. 할머니가 하늘에서도 여전히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실 거예요. 손자 자랑을 엄청 하셨거든요. 똑똑하고 착하다고 법대 다닌다고 하셨는데 라는 낯선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과외로 돈을 벌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법시험에서 5년간 떨어지면서 얼마나 절박하고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지 털어놨어요. 이야기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더니 나중에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어요. 제가 눈물을 보이자 낯선 할머니는 가만히 저를 보시더니 조용히 말을 이으셨어요. 사실 나는 지금 부자가 되었어요. 글쎄, 나 싫다고 떠났던 전 남편이 죽기 전에 나에게 모든 재산을 남겨주고 떠났거든요. 평생 속 썩이고 바람 피우더니 마지막 순간에라도 내게 사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에이, 살아 생전 좀 잘하지. 오늘이 그 양반 기일이라 봉안당에 오는 길에 민수 씨를 만난 거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게 진짜 무슨 계시 같은 것 같아요. 라며 낯선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결심을 하신 듯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나는 할머니께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갚지 못했죠. 그래서 민수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민수가 꿈을 이루도록 말이에요. 라고요. 저는 놀라서 그 말씀을 하시는 낯선 할머니를 봤어요. 얼떨떨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낯선 할머니는 제가 사법고시를 준비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제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계신 거였어요. 기적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거구나 하는 생각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 후 저는 낯선 할머니의 도움으로 생활비 걱정 없이 오로지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사법고시에 합격해 오랜 꿈을 이루었고 합격 소식을 들던 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외할머니를 떠올렸어요. 할머니, 저 해냈어요. 라며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죠.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맑더라고요. 너무 눈물이 나더군요. 합격 소식을 들으신 낯선 할머니는 할머니가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라며 감격해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기적이라는 게 있나 싶었어요. 어쩌면 외할머니가 웃으며 제 곁을 지켜주고 계셨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후로 저는 낯선 할머니의 자문을 맡은 변호사가 되어 계속 교류를 했어요. 그러다 10년 전쯤 상속 문제도 해결해 드렸죠. 다행히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어요. 자녀분들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 문제로 많이 다투거나 하니 할머니 몸도 많이 상하셨어요. 라고 하실 때도 굉장히 유쾌하셨던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원래대로 외할머니와 가장 가까운 봉안당에 모셨고 외할머니를 뵈러 갈 때마다 가서 함께 인사드리고 와요. 이제는 두 분이서 하늘나라에서 함께하고 계시겠죠. 인연이 기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지금도 놀라울 뿐이에요. 그래서 저도 외할머니처럼 살려고 노력하고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좋은 인연으로 기적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